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국제적으로 본 한반도 문제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한반도 문제를 우리는 남한의 입장에서 보니까 남북 관계에서의 한반도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생각하는 남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가 반드시 국제사회에서 국제적으로 한반도를 생각할 때, 국제적으로 남북한을 생각할 때와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한에서는 북한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는데, 우리 소원이 통일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도 있잖아요. 통일 이야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요원한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은 통일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통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희망, 꿈, 과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UN 같은 데서는 저는 UN에 4번이나 근무를 했고요. 제 외교부 생활의 절반 이상을 UN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가끔 학생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UN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UN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처음에 교수님이 농담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담 아니고 진짜 UN이 해줄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UN의 관점에서 보면 남한과 북한은 두 개의 주권 국가이고 UN 회원국입니다. 근데 UN 회원국 중에는 남북한처럼 과거에는 한 나라였던 그런 회원국들도 많기 때문에, 만일 UN의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 같은 나라였던 회원국들더러 한번 통일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UN은 굉장히 주제넘은 소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 열심히 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40년 전까지 같은 나라였습니다. 40년이 아니고 1991년이니까 35년 전까지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죽으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유엔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다가 당신도 원래 같은 나라였잖아. 통일해보면 어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간주되겠죠? 말이 안 되겠죠? 유고슬라비아가 쪼개졌을 때 지금 현재 거기 세르비아라든지 크로아시아라든지 몬테네그로라든지 이런 5개 나라로 쪼개졌는데, 그 나라들도 35년 전까지는 같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유엔이 크로아시아나 세르비아에게 원래 같은 나라였잖아. 한번 합쳐보면 어때? 이런 소리를 한다면 귀싸대기 맞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남북한은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그걸 몰라주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왜 그렇죠? 우리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80년 동안 분단됐지만 수천 년 동안 같은 나라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나라도 있어요. 딴 나라도. 국가라는 거는 하나였다가 잘라지기도 하고 또 잘라졌던 나라들이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독과 서독은 UN 회원국으로 2나라였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예멘과 북예멘도 UN 회원국으로 2나라였는데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멀쩡한 한 나라가 여러 개로 짜개질 수도 있지만, UN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그걸 존중해 주는 거죠. 주권 국가들의 결정이니까. 그러니까 UN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교수님? 하고 저에게 물어보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이게 정답이고요. 그러나 남북한이 계속 싸우고 남북한의 긴장이 높고 이래서는 통일하고 거리가 머니까 유엔의 중요한 목적은 국가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고, 또 너무 뒤처진 발달 못한 국가가 있으면 발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게 유엔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이 평화롭게 살도록 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핵무기 같은 거 개발 못하게 하고,
북한의 개발을 도와주고 하는 건 유엔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남북한이 비슷비슷한 입지 조건이 되어서 통일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한다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정답이고, 다만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서 유엔이 어떻게 해줄까요?는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아시다시피 바다 건너 일본이 있고 서해를 건너면 중국이 있고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는데, 한반도가 분단이 됐는데,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전에 오랫동안은 우리는 사실은 한 나라이긴 했죠. 물론 삼국시대엔 세 나라인 적도 있었고, 고려의 경우 나라가 좀 축소되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대체로 한반도 전체를 우리 나라로서 유지해 왔는데, 45년에 남북이 분단된 건 이제 아시다시피 2차 대전에서, 특히 태평양 쪽의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했는데, 일본과 싸운 주된 연합국은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연합국으로 치긴 하는데, 중국의 상당 부분을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고 별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일본과 제대로 싸운 연합국은 미국과 소련이었는데, 일본이 패망하니까 한반도에 미국과 소련이 함께 들어와서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그 남쪽에는 미군이, 그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역사에 가정이 없지만 이때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한반도에는 미군만 들어오거나 또는 소련군만 들어오거나 그랬으면 남북한이 분단은 안 됐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모르죠. 그러나 가정은 없지만 분단이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었더라면 역사가.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패망시키는데 소련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었고, 태평양 쪽의 전선에서는 소련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양쪽이 들어왔습니다. 남한에서는 미국과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죠. 북한에서는 소련이 들어왔으니까 그 전부터 소련이나 중국과 중공과 함께 활동했던 김일성이 집권했습니다. 이때 남한에서는 1948년에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가 북한하고 남북한 대결 외교를 할 때는 유엔의 감시하에 우리가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봐라, 우리는 유엔이 인정한 정부다. 당신들은 북한은 그렇지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많이 우리가 활용을 했는데, 우리는 유엔에 감시하에 선거를 했지만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에는 유엔을 처음 만들었을 때 원 회원국은 51개밖에 없거든요. 51개 회원국. 지금은 193개입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142개 국가가 새로 생겼습니다. 51개밖에 회원국이 없었을 때는 그 51개는 대부분이 유럽 국가였습니다. 유럽이나 또는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는 아주 극소수 국가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국가가 볼 때는 이 유엔이라는 거는 그냥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지배하는 국제기구다. 그래서
참여는 하지만 별로 탐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북한도 소련과 같은 입장이었으니까 유엔 감시하에 정부를 수립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겠죠. 그래서 유엔 감시하에 정부가 수립된 것은 남한 정부뿐이고 한국 정부뿐이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은 유엔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 유엔이 수립되자마자 5년 후에 말하자면 유엔의 존재 이유를 시험하는 본격적인 도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의 존재 이유가 뭔데요? 하신다면 유엔의 존재 이유는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 전에 2차 대전 전에 국제연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1차 대전 후에 국제연맹도 같은 존재 이유를 갖고 있었으나 국제연맹은 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연맹은 강제력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규탄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침공할 수가 있어? 국제법 위반 아니야? 이렇게 규탄만 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유엔을 만든 나라들, 유엔을 만든 나라라는 건 현재 상임이사국을 말합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 나라들은 우리가 유엔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강제력을 부여하자. 즉 국가들이 침공하거나 이러면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유엔에 부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시큐리티 카운슬에다가 그런 능력을 집중적으로 부여했는데 사실은 1945년에서 50년 사이 5년 동안의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1948년에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국가, 특히 요르단을 포함한 아랍국가와 전쟁을 잠깐 했는데 우선 게임이 되지 않았고 또 그 전쟁은 잠깐 하고 멈췄기 때문에 유엔이 뭐 본격적인 개입을 검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만든 후 강제력을 써서라도 침략을 막고 평화를 지킨다 하는 유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수립한 후 최초의 본격적 도전. 그래? 그럼 이런 전쟁 났는데 유엔이 뭐 할 수 있어? 하는 마치 그렇게 묻듯이 본격적인 도전이 한반도 전쟁입니다. 남북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이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는 바로 다음 날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거는 바로 침략행위다. 유엔 헌장에 침략행위가 있으면은 컬렉티브 시큐리티, 집단 안보로서 우리가 대응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이거 대응해야 된다 해서 유엔 사령부를 설치하고 유엔기 사용을 허가하고 회원국들에게 군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개국이 군대를 보냈죠. 미국을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16개국뿐이 안 보냈어요? 이러는데 16개국이면 사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엔 회원국은 51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16개가 참전했다는 건 3분의 1이 참전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은 소련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소련이 당시에 유엔 안보리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이 좋았죠. 왜 보이콧했냐? 1949년에 북경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북경을 차지했는데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피난했는데 유엔에서는 중국이 계속 국민당 정부인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이거 문제 있다. 이제부터 중국은 북경을 차지한 중국 공산당 정부에게 중국의 대표권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엔은 서방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소련이 화가 나니까 힘으로는 안 되니까 표결로도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안보리 보이콧하겠다 하고 보이콧했어요. 마침 그러고 있는데 한국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선 다행스럽게 유엔 최초의 집단안보 행동이 가능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이 유엔의 유일한 집단안보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냐면 1990년 이후 냉전 이후에는 유엔이 안보리 결의에 의한 집단안보 행동을 하긴 하는데 이것처럼 유엔이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좋다, 유엔기를 사용해도 좋다 이런 허가를 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회원국더러 안보리가 결정했으니까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뿐이지 유엔의 명칭이나 유엔기를 사용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안보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보리에 러시아가 소련이 돌아왔습니다. 소련이 야 이거 우리가 보이콧하고 있었더니 그동안에 막 한국 전쟁도 나고 우리만 손해네.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안보리에서 중요한 결정은 이미 6월 26일 날 바로 했지만 다른 추가적 결정이 필요한데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련이 거부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보리는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유엔 총회라는 데는 전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긴 하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강제력 행사는 유엔 안보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로 넘어온 다음에는 그냥 매년 영어로 이런 걸 토크샵이라고 그러는데 토크샵 매년 한반도 문제 가지고 떠들고 공방을 벌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언제까지? 1975년까지 반복되었습니다. 왜 75년까지만 반복되었을까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1960년대가 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의 국가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엔 원 회원국이 51밖에 안 되는데 지금 193, 즉 142가 늘어나려면 어느 날 갑자기 142가 다 튀어나오지는 않았을 테니까 조금씩 독립을 해서 유엔 회원국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집중적으로 독립을 한 때가 60년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식민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의 몇 안 되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바로 독립했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식민지들은 영국과 프랑스는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독립시켜줘야지 할 의지가 없었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까지도 독립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독립한 나라들은 당시 미국과 소련이 대결을 벌이는 냉전의 시대에 우리더러 미국 편인지 소련 편인지 결정하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 없는데 우리는 중립이야. 이렇게 해서 비동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비동맹은 미국 편도 아니고 즉 서방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니고 공산권 편도 아니다 하는 뜻의 비동맹입니다. 비동맹의 선두주자들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북한도 비동맹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과 가깝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군사동맹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와 군사동맹 했죠, 작년에. 그런데 그때는 북한은 군사동맹이 없었으므로 비동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들어갈까 했는데 빠꾸 맞았습니다. 우리는 왜 못 들어갔냐? 우린 동맹이니까. 딴 나라들이 볼 때도 오면 뚜렷하게 당신들 맨날 한미동맹 자랑하면서 동맹 아니야? 근데 뭐 여기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하려고 들어가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북한하고 유엔에 가서 이 표대결을 해야 되는데 비동맹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그 제가 외교부 들어가기 전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빠꾸 맞았어요. 당신들은 동맹이잖아. 왜 비동맹에 들어오려고 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빠꾸 맞았고 북한은 비동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해마다 하는 이 토크샵, 이 표대결에 갑자기 북한이 유리해진 거예요. 표 숫자는 다 똑같으니까. 작은 나라이든 큰 나라이든. 그래서 1975년에는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겼냐면 남한의 우방국들이 제출한 결의안과 그 결의안을 이제 남한에 있는 유엔사의 활동을 지지하고 어쨌든 남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북한의 우방국들이 제출한 결의안 거기에는 유엔사를 빨리 해체하자 그리고 북한에 유리한 사항으로 되어 있죠. 그 두 가지가 다 채택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둘 다 채택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국가들이 양심적으로 행동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A 결의안과 B 결의안은 내용이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아 우리는 A 지지다. 우리는 B 지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들은 양쪽에서 와서 하도 지지해달라고 그러니까 애딴 모르겠다 하고 A도 지지, B도 지지한 거예요. 하나씩 투표하니까. 남들이 볼 때 당신들 양심불량하냐? 이게 인테그리티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어. 어떻게 그렇게 투표를 하냐? 이런 욕을 먹을 줄 모르지만 뭐 욕을 먹을 때 먹는 거고. 그래가지고 둘 다 통과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그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의 인테그리티가 문제가 아니고 유엔의 인테그리티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유엔이라는 기구는 두 개의 상반된 결의안을 다 통과시킬 수가 있냐. 이 유엔 총회가 무슨 친목 모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 이제 그만 노모 더 이상 토의하지 말자 하고 의제에서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해가 돼도 또 저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서 없어졌습니다. 의제에서는 1975년 이후 1975년 이후에는 가끔 가다가 뭐 북한의 칼기 폭파 사건이라든지 러시아 상공에서의 우리 칼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립 상황 또는 뭐 무장 공비 상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끔 유엔에 가긴 했지만 대체로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동안에 남북한은 무엇을 했나 하면 수교 경쟁을 했습니다. 수교 경쟁. 수교 경쟁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엔에 가입을 하면은 사실 수교 경쟁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엔은 국가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를 국가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 회원국이 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야. 남한테 가서 너 언제 국가 아니라고 그랬어? 뭐 그렇게 우리 국가야 이러고 다닐 필요 없는데 유엔에 가입을 안 했잖아요, 둘 다. 그러면 우리 국가야. 국가로 좀 인정해 주세요. 우리 국가인데 유엔만 가입 못했을 뿐이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남한은 유엔을 가입하자. 우리 북한도 반대 안 할 테니 같이 가입하자 이랬어요. 근데 남북한은 통일이 된 후 하나의 회원국으로 가입해야 된다. 두 개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분단을 고착화한다. 영구화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1978년에 외교부에 들어가니까 당시 외교부의 가장 큰 활동 목표 중에 하나가 한 나라라도 많은 나라가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북한보다는 숫자에서 앞서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와 수교만 해주면 우리는 거기 달려가서 대사관을 열었습니다. 무조건. 그런 나라에 도대체 뭐하러 대사관을 열지? 하는 나라까지 다 가서 열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모가디슈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모가디슈 영화를 보면 소말리아거든요. 아니 소말리아에 왜 남북한이 도대체 회용 대사관을 만든 거야? 그것도 1980년대 말에 소말리아가 막 지금도 형편없는 나라지만 완전히 내전을 하고 있고 이러는 나라에서 왜 뭐 때문에 한국 사람도 없고 북한 사람도 없고 아무 교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경제적 이해도 없는데 왜 대사관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가디슈라는 영화는 그 당시에 내전이 하도 심해져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디 연결이 잘 되어서 탈출을 할 수 있는데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탈출도 못하고 헤매고 앉았으니까 우리가 도와줬다.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잖아요. 당시 대사를 하시던 분은 제 선배님이셨고 실제 일어난 일이죠. 그렇게 남북 수교 경쟁을 하다가 냉전이 끝나고 1990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는 러시아, 중국하고도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다가 이거 남한하고 수교까지 했는데 유엔 가입을 어떻게 막냐. 국가들은 다 유엔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당신들도 가입해라. 그게 제일 간단한 해결책이다. 이러니까 북한이 처음엔 반발했지만 할 수 없네 하고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동시에 1991년 어느 가을인데 9월입니다. 뉴욕에는 가끔 인디안 서머라고 그래서 가을에 우리도 얼마 전까지 엄청 더웠죠. 가을에 엄청 더울 때가 있거든요. 그걸 미국 사람들은 인디안 서머라고 그러는데 인디안이 기습하듯이 여름이 기습했다 이래가지고 이때 인디안 서머 있어서 아주 더웠어요. 어떻게 아냐? 저도 저기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진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30대였고 나이가 카메라 뒤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만약 제가 저기 나가서 저도 좀 같이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제 넘다고 야단 맞았겠죠. 그래서 저는 카메라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찍힌 사람은 그럼 누구냐? 외교부 장관, 뭐 유엔 대사, 주미 대사, 국회 통일통위원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 국기하고 북한 국기가 올라간 게 보이시죠? 다른 국기들은 뭘까? 다른 국기들은 저때 마침 소련이 붕괴돼서 독립을 한 나라들입니다. 발트 3국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한 7개국이 저때 가입했는데 제가 카메라 뒤에서 저 장면을 보면서 사실 저때 굉장히 날은 더웠고 유엔의 담이 저기 굉장히 낮잖아요. 뒤에 담이 보이시죠? 근데 담 뒤에서 우리 뉴욕 교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시위를 했을까요? 뉴욕 교민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옛날 북한의 주장, 왜 분단된 두 나라로 가입하냐,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시위를 하는데 뉴욕이니까 한국말로 시위하면 안 되잖아요. 영어로 시위했어요. 영어로 뭐라 그랬을까요? Korea is one, Korea is one, Korea is one 이렇게 시위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시위를 소리 지르고 날씨는 덥고 태극기하고 인공기는 올라가고 나는 사진도 못 찍고 하면서 저걸 보면서 내가 외교부를 퇴직하기 전에 저 두 개의 깃발이 하나로 합쳐지겠지. 제가 30대였거든요, 나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퇴직한 지 8년 됐는데 아직도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데드라인을 좀 연기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하나로 합치되겠지. 혹시 제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로 합치 안 되면 저보다 젊은 분들이 계속 잘 보세요.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교 경쟁은 끝났습니다. 왜 끝났죠? 유엔 가입한다는 게 국가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니까. 국가 아니면 유엔에 가입 못하니까. 우리가 국가 맞아요 하고 딴 나라에게 찾아다니면서 애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북한도 우리도. 수교 경쟁은 없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의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 문제는 모두 북한 문제입니다. 남한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남한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니까. 유엔 의제에 분명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북한 문제는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핵 문제, 인권 문제, 북한은 인도적인 취약 국가니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 이 세 개가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로서, 그러니까 남북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반도 문제잖아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문제는 아마도 저 이외에도 다른 어떤 강사님들이 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하시거나 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저도 과거에 북한 핵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업무로서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거쳐서 제 생각에는 핵무기를 가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뿐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한 핵실험, 2017년 가을에 했던 핵실험은 수소폭탄이거나 아니면 수소폭탄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굉장히 강력한 원자폭탄. 수소폭탄이라는 거는 그 폭탄 속에 작은 원자폭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은 핵 분열의 이론이고 수소폭탄은 핵 융합의 이론인데 핵 융합이 시작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는 원자폭탄에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수소폭탄 속에 작은 원자폭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 했던 저 폭탄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엄청 강력하잖아요. 폭탄의 지하 핵실험 폭탄의 위력은 지진파로 측정하는데 지진파가 1도 올라가는 게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뉴스 볼 때 필리핀에서 7도 지진 났대. 그걸 보셨을 때 그럼 6도보다 1도 높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6도보다 10배 높은 거예요. 7도 지진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지진파. 사실 처음 핵실험 했을 때는요. 그때도 제가 유엔 근무할 때인데 처음 핵실험 했을 때는 이거 핵무기 맞아? 하는 거 가지고 국제적인 논의가 많았어요. 너무 약해서. 핵무기가 뭐 이렇게 약해? 지진파가? 이랬는데 핵실험이면 며칠 후에 공기 중에 뭐 그런 게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공기 중에 잡혔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한 것도 핵실험 맞다. 나중에 이렇게 결론 냈는데 어쨌든 저렇게 강한 핵실험을 한 거는 수소폭탄을 만들었거나 수소폭탄을 만들 재료가 되는 강한 원자탄을 만들었다. 사실은 북한이 수소탄을 가졌든 안 가졌든 별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건요.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얼마나 강력한데 이거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강력하든 말든 간에 뭐 우리가 북한하고 핵전쟁 할 것도 아니고 북한이 미국하고 핵전쟁 할 것도 아니고 북한이 미국하고 어떻게 핵전쟁을 합니까? 그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북한, 파키스탄, 인도 이런 나라들은 핵무기, 터지는 핵무기가 있다. 그 자체 가지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터지는 핵무기가 있으려면은 지금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죠. 러시아나 미국은 핵무기가 3,000개도 넘죠. 지금은 3,000개인데 옛날에는 저 2배도 넘었어요. 사실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3,000개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다 쑥대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는 그러니까 서로 핵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핵전쟁을 하려면은 영어로 second strike capability, 2차 공격 능력이 중요한데 저 두 나라들은 다 있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보시다시피 그 다음 많은 게 중국인데 중국 350개죠. 그러니까 저 정도 가지고는 미국이나 러시아랑 핵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1년에 뭐 몇십 개씩 더 핵무기 숫자를 늘린다고 그러는데 왜 많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미국에게 핵 공격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미국이 어디를 공격할지 이미 러시아는 다 정해놨거든요. 미국의 미사일이 있는 곳, 미국의 뭐 전략사령부가 있는 곳 이런 데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지하 몇백 미터로 순식간에 내려가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핵 가방을 가지고
야, 우리도 러시아에 공격하기로 한 데 있지. 거기 다 그냥 때려 부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려. 그러면 학생들은 아니 지금 미국이 공격당해서 미사일도 다 부서졌는데 뭘로 반격을 해요? 그런데 반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 잠수함, 핵잠수함들이 항상 전 세계 바닷속에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 가까이 가 있어요. 바다니까.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들이 항상 하늘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항상 하늘에 있어요? 기름 넣으러 내려와야지. 맞아요. 기름 넣으러 내려오면 한 대가 내려오면 한 대가 또 떠요. 그래서 항상 하늘과 바닷속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러시아를 완전 쑥대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Second Strike Capability, 2차 공격 능력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균형을 Balance of Terror,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고,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서로 확실하게 끝장내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MAD를 약자만 따면 뭐죠? MAD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니컬하게 그런 균형을 MAD라고 합니다. 이 미친놈들. MAD. 그러나 어쨌든 미쳤든 멀쩡하든 간에 그런 능력은 미국과 러시아밖에 없다. 아직은. 중국도 그런 능력 없다. 북한은 얘기할 필요도 없다. 당연히 없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핵무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있었던 연평도 사건 같은 걸 쳐보세요. 그땐 북한이 없었거든요, 핵무기가.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쳐보세요. 북한이 연평도를 폭격했다. 우리는 원점 폭격한다. 원점 타격한다. 그랬을 때 북한이 우리한테 또 더 강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수단은 뭐 평양을 치든지 항공기를 동원해야 된다. 그랬을 때 북한이 지금 핵무기가 있는 거 아는데 우리가 그런 결정 쉽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결정이 되죠. 핵무기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아닙니다. 근데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데 원점 타격했더니 또 반격하는데 그럼 우리가 항공기를 동원해서 평양을 때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래서 핵무기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지, 북한이 제가 얘기한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북한은 이렇게 하는 건 이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이 NPT 협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는 5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밖에 없고, 그 후에 3나라가 추가로 약간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왜 위반하지 않았냐? 이 NPT 협정에 안 들어갔어요. NPT 협정에 안 들어가서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북한은 NPT에 들어갔어요. NPT에 들어가야만 핵 물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 기술과.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많이 있는 건 다 NPT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비사에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야, 우리도 핵무기 가지려면 어떡하냐? 박정희 대통령이 누가 물어보니까 먼저 NPT부터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야 원자력 기술을 받을 수 있고 원자력 기술이 있어야 핵무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NPT를 들어갔더니만 NPT를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철저한 safeguards, 그러니까 철저한 안전 조치로 그 평화적 핵 시설을 절대 전용하지 못하게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NPT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북한은 NPT에 들어가서 받았거든요. 러시아한테 5메가와트짜리 실험용 원자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활용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북한이 그걸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속임수 쓴 거죠. 어떻게 보면. NPT에 들어간 것 자체가 핵무기 안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핵기술 주세요 하고 받아서 가만히 있어봐. 나 마음 바뀌었어. 핵무기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인정해주면 딴 나라들이 나도 마음 바뀌었는데 나도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핵 비확산 체제라는 거는 부서져 의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5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북한 핵을 막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네의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자기네가 다급하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눈감아주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저는 중국은 북한이 진짜로 핵무기를 갖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은 건 북한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이 망하면 안 된다, 이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핵무기도 안 가지면 좋겠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북한은 지금 굉장히 강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제재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제재 받는다더니 북한 사람들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던데요? 그러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유엔은 회원국이 먹고 사는데 지장 있는 제재는 안 해요. 그건 유엔의 원래 취지하고 안 맞아요. 뭘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나라 국민들 니네 한번 굶어 죽어봐라, 그런 제재라는 건 유엔에 존재하지 않아요. 유엔의 원래 설립 목적에 비춰볼 때 그런 제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굉장히 강한 제재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대외 경제 활동을 거의 못하는 제재거든요. 2018년 이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2017년 말에 아까 제가 보여준 그 핵실험 했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했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는 평창 올림픽에도 오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트럼프랑 정상회담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다가 2019년에 트럼프랑 하노이 정상회담을 해서 비핵화 진전 없고 깨지니까 돌아섰죠. 그 다음 돌아서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했고,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작년에는 서로 아쉬운 두 나라, 러시아하고 북한이 군사조약도 체결했고, 금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들어왔죠. 우리나라에서는 6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은 미국과 대화의 기회가 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번에 에이펙 때 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서 북한이 저걸 타결하려면 기회가 한 번 더 온 건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죠. 북한 인권 문제는 어떤 지수를 사용하더라도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나쁜 국가 5개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뭐 이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스웨덴 민주주의 보고서를 사용하든 무슨 휴먼 라이트 워치를 사용하든 뭐를 사용하든 세계에서 가장 인권 상황이 나쁜 5나라의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북한이 인권 상황이 나쁘다는 게 대외적으로 잘 공개가 안 됐죠. 북한이 워낙 폐쇄된 나라이다 보니 알 수 없었는데 90년대 중반에 김일성 사후에 북한의 소위 고난의 대행군이라고 하는 경제난이 있었고, 그걸 계기로 탈북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한 3만 5천 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증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북한에 있었는데 내 친구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어요. 이런 식의 증언. 정치범 수용소라는 건 그 존재만으로 심각한 인권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어디에 가두고 수용하려면 사법 절차를 따로 해야 되는데,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뭡니까? 정치범 수용소는 너네는 좀 교육이 덜 됐다, 교육 좀 더 받아라 하고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삼청교육대라고 해서 너네 깡패지,
데려다가 교육 좀 받아라. 그 정당한 사법 절차, 뭐 판사의 영장에 의해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한 걸 거친 게 아니에요. 그냥 깡패잖아, 애들은. 데려다가 교육 좀 시키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범 수용소는 그 존재만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에서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위원회, 요새는 인권이사회라고 하는데 인권이사회에서 시작됐고 2005년부터는 유엔 총회에서부터 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에 유엔에 제출한 저 보고서가 북한인권 문제에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마이클 컵이라는 호주 대법관을 지낸 분인데 3인으로 구성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분들은 북한을 들어가서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주로 한국에 와서 탈북자 한 200여 명을 면담해서 4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가 뭐 두툼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론이 북한의 인권 침해가 인류에 대한 범죄다. Crimes against humanity다 하고 결론을 내려서 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말은 어떤 수사적 표현이 아니고 UN 국제형사재판소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4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감이다. 사실 국제형사재판소에 한번 제소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요새 푸틴이 해외여행을 못 하잖아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돼서 어디 가면 체포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헝가리에서 저기를 만난다고 그랬죠. 트럼프를. 그거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헝가리 대통령이 지금 EU의 모든 국가 중에 가장 푸틴에게 잘하거든요. 헝가리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래서 헝가리를 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만 모스크바에서 헝가리를 가려면 다른 나라 위를 날아가야 되거든요.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를. 그럼 폴란드가 그거 그냥 쉽게 날아가게 할까? 그 비행기에 형사재판소 제소된 사람 타고 있다 이러면. 그래서 형사재판소가 헤이그에 있거든요. 형사재판소가 푸틴을 데려다가 실제로 조사할 가능성은 저는 0에 가깝다고 보지만 그렇게 제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푸틴으로 하여금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아프리카의 지도자 중에는 또는 전직 지도자 중에는 제소된 다음에 어디 딴 나라에 비행기 갈아타려고 갔다가 잡혀서 헤이그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헤이그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미국은 가입 안 했어요. 러시아도 당연히 가입 안 했죠. 북한도 가입 안 했습니다. 우린 가입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제소감이다 하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심각한 문제죠. 사실 저 때 제가 대사할 때거든요. 저 전에까지는 북한이 뭐 인권 이사회든 총회든 니네가 뭐 맘대로 해봐라. 뭐 개가 짖어도 뭐 우리는 뭐는 간다 하는 식으로 신경 안 썼는데 이 보고서가 나온 후에는 막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 보고서대로 제소가 되면 김정은은 왜냐하면 형사재판소는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ICJ,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해서 판결하는 거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사람에 대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을 잡아다 판결하면 어떡하지? 이런 위험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북한은 ICC에 가입을 안 했고 ICC에 가입 안 한 나라는 안보리가 결정해야만 그렇게 돼요. 근데 안보리에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북한의 친구들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지만 그러나 어쨌든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2014년 12월 22일에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 토의를 했고, 그 다음에 매년 안보리가, 그러니까 토의는 할 수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도 토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거부권은 결정의 거부권이 있는 거지 토의의 거부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의는 해마다 하다가 2018, 19년은 트럼프가 막 김정은 만나고 이럴 때예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야, 트럼프가 김정은도 만나는데 좀 봐주자 해서 한 2년을 안 하다가 2020년 후에 다시 재개됐는데, 금년에 어떻게 할지 좀 귀추가 주목돼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죠. 우리나라도 지금 진보 정부가 다시 들어섰죠. 그래서 동력이 확 떨어졌는데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토의할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허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화가 나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아까 소개받을 때 이야기한 안보리에서 최초의 북한 인권 토의할 때 제가 발언을 했는데, 아까 강의를 하셨다는데 전 유엔에서는 강의는 없고요. 제가 그냥 발언을 했죠, 저렇게.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비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치적 접근이라는 건 진보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싫어할까 봐 안 다루려고 그러고, 보수 정부는 무조건 인권 문제를 김정은 정부 때리기에만 활용하려고 그래요. 김정은 정부 때리기에만 인권 문제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정치적 접근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권으로만 접근하면 북한이 전반적으로 인권이 나쁘지만 그나마 조금 잘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냐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아이, 대사님, 그 뭐 북한이 이만큼 잘하는 걸 뭐하러 얘기해요? 아, 나쁜 놈들이잖아요. 막 계속 저거 해가지고 정권이 바뀌면 북한 주민들이 다 민주주의 혜택 받고 자유가 오는데 그걸 뭘 인권 가지고 요걸 따져요? 그냥 나쁜 놈들이지. 이렇게. 저는 그러면 정치적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인권을 인권 전문가로서 보고 잘하는 부분과 잘못하는 부분을 날카롭게 검토하고 지적해서 잘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해라 하고 잘못하는 부분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 정권이 싫어할까 봐 잘못하는 것도 거론 안 하는 거나, 북한 때리기를 하려고 잘못하든 잘하든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나, 다 정치적 접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법이 있고, 이거 진보와 보수 간에 합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2016년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도 이 중에 하나 실현 안 됐어요. 북한 인권 재단 설립 안 됐습니다. 그러니 진보 정부 때는 더 실현이 안 됐었겠죠. 그래서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전문가적 접근으로, 비정치적 접근으로 인권을 다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북한 인권 결의안이 해마다 표결에 붙여지는데,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였을 때 처음 시작됐거든요. 노무현 정부였을 때는 우리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불참했다, 기권했다, 찬성했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냐, 북한이 우리의 형제자매인데 형제자매의 인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해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집안에 술주정뱅이 동생 하나 있는데 술주정뱅이 동생이 술 먹고 우리 엄마를 팼는데 경찰 부르는 게 맞는 거냐? 그냥 네 동생이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해야지. 네 동생이 술 먹고 같이 사는 어머니 팼는데 경찰 부르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건 비유가 올바르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잘못한 건 다 잘못다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도 하니까 우리 모든 일을 남북한 관계로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잘 못하는, 인권이 나쁜 국가에 대해서는 인권을 비판하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당연한 거 아니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1대1로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08년 이후는
계속 찬성했어요. 찬성할 뿐 아니라 공동 제안했죠. 공동 제안은 왜 의미가 있냐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요새는 컨센서스로 채택됩니다. 컨센서스는 무슨 말인가 하면 투표를 안 해요. 표결을.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볼 때도 맨날 해도 맨날 통과되는데 그냥 그걸 반대한다고 굳이 박박 우겨서 반대표 던지고 이럴 거 없이 투표를 하지 말자. 그러면 컨센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안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컨센서스 상황에서 찬성이라는 의미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공동제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4년 때 공동제안에 빠졌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는, 외교부는 저는 빠진 것도 잘못된 정책이지만 설명이 더 나빴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는 공동제안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한반도 상황이라는 건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속으로는 정치적 고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대외적으로 전 세계에다 우리는 인권 문제에 정치적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잘한 건가? 그럼 예를 들어서 미얀마가 우리한테 와서 미얀마 인권 문제도 해마다 올라가거든요. 우리한테 와서 미얀마 인권 문제도 좀 빠져주세요.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합니까? 미얀마의 인권 상황이 나아지면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은 안 나아졌는데 왜 빠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니네가 북한이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우리가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걸 전 세계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에 대해서 저는 빠진 것도 잘못된 선택이고 설명은 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북한의 실질적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인권은 우리가 UN 협약에 따라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는데요. 자유권은 민주주의가 돼야 향상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북한이 민주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자유권이 낮을 가능성 별로 없고요. 사회권은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이런 게 사회권이거든요. 사회권은 북한이라고 해서 자기 나라 주민들을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주고 싶지 않을 리가 없죠. 다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권이 실현되려면 그 국가가 능력을 갖거나 아니면 남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모든 경제협력은 제재 위반입니다. 다만 가능한 건 인도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돼야 한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은 다 유엔에 북한 제재위원회에 가서 허가받고 하는 거거든요. 한 건 한 건. 작년에 허가받았으니까 금년은 그냥 하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유니세프, WFP도 해마다 다시 허가받습니다. 제재 위반 아닌지. 그러니까 제재 위반될 가능성도 없고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여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여기는 2015년부터 시작하는데 14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인도적 지원. 그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ROK가 ROK가 하나도 안 했다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ROK가 가장 많이 한 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14년인가 그때 우리로 지금 박근혜 정부 때예요. 박근혜 정부 때 인도적 지원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뭐 했어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도 처음 두 해는 인도적 지원을 안 했어요. 2017, 2018. 근데 제가 2018년에 이렇게 서울대에 가서 이와 유사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에게 나는 왜 지금 진보 정부가 들어왔는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마지막 1년, 2년은 끊었거든요.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끊었다 치고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왔으면 인도적 지원을 다시 해야지. 왜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동아일보에다가 질문했어요. 그때 동아일보에 뭘 질문하면 전문가가 대답을 해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동아일보에.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준 전 대사가 와서 그러는데 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도대체 재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에 민화협인가? 뭐 이런 민화협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하는 분이 답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그때가 2018년이에요.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북한하고 막 경제 협력 제대로 완전 풀스케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인도적 지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조금 있으면 뭐 완전히 제대로 도와줄 건데 무슨 인도적 지원이냐. 이런 식의 답을 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제 협력을 완전 제대로 하려면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제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분도 우선 판단을 잘못한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엔 우선 인도적 지원부터 하고 인도적 지원은 주로 어디를 통해서 하냐면 WFP하고 유니세프입니다. 저 두 군데예요. WFP는 식량을 줘요, 북한에. 유니세프는 애들에게 뭐 백신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걸 줘요. 그러니까 그거 지원해주면 뭐 북한 군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인데 유니세프나 WFP는요 자기네가 모니터를 못하면 활동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2022년, 23년이 굉장히 적죠. 2024년 1000만 불도 안 되잖아요. 다 200만 불, 뭐 150만 불 이렇잖아요. 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북한이 코로나 때 셧다운해서 그래요. 못 들어오게 하면 유니세프나 WFP는 돈 안 줍니다. 지원 안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WFP나 유니세프를 믿어야 돼요. 믿고 저 기구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하면 확실하게 북한 주민에게 간다. 이걸 믿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난 북한 주민에게 가도 싫다. 빨리 김정은이 망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 빨리 망하려면 북한 주민들 뭐 배 좀 고프게 놔두고 괴롭히게 놔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하에서도 최소한 먹을 수는 있고 아이들이 백신은 맞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도적 지원을 해야죠. 근데 인도적 지원 윤석열 정부 때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제 새 정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할 건지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민화협 같은 로직이 다시 나오진 않을까요, 혹시? 확실하지 않으니까. 향후의 전망이라는 거는 뭐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지만 전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5년 후에 비핵화가 될지 안 될지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뭔데요? 그러면 북한이 5년 후에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이거 답 같으세요? 답입니다. 왜 답인가 하면 핵무기가 사실은 있으면서 비핵화 한 척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 저는 이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비핵화에 있어서는 어정쩡한 건 없다. 비핵화는 과학이다. 핵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과학인지 아세요? 제가 과거에 외교부 국장일 때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핵실험한 걸 처리했거든요. 그것도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건 자연에는 없어요. 우라늄이 효소 번호가 238인데 우라늄을 태우면 원소 번호 239 플루토늄이 생겨요.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방에 제가 플루토늄을 조금 가지고 와서 샘플로 여러분의 이게 플루토늄입니다 하고 10초만 보여주고 가지고 나왔다고 쳐보세요. 20년 후에 누가 여기 오면 알아요. 20년 전에 이 방에 플루토늄이 있었네? 이렇게. 저도 어떻게 그렇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여기 이과에 있으신 분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왜 어떻게 그렇게 작동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홍릉에
원자력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70년대까지. 그런데 우리가 닫아버렸거든요. 대전으로 옮겼거든요. 90년대에 IAEA 사찰단이 홍릉 옛날 닫아버린 그 장소에 가서 기계를 들이대니까, 여기 20년 전에 플루토늄 있었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펄펄 뛰면서 무슨 플루토늄이 왜 있냐? 우리는 우라늄 가지고 우라늄을 농축시켜서 저것만 하는 건데, 플루토늄은 그 사용한 연료에서 재처리해야만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한 연료를 산을 부어가지고 플루토늄을 뽑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플루토늄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무슨 소리야? 여기 기계에 나왔어.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IAEA하고 싸우다가 2004년에 제가 국장이었을 때 우리가 이실직고 한 거예요. 그걸 이실직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대전으로 옮긴 다음에 또 한 건 뭐를 이실직고 했는데 IAEA에서 너네 옛날 건도 하나 있잖아. 20년 전 거. 그래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이실직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한 과학자들의 핵실험 사건입니다. 그거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보고 안 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 시나리오는 저는 북한이 절대 핵 포기 안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북한이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비싸게 팔으려면은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해야 됩니다. 비싸게 판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1993년에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이 제네바 합의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북한이 핵무기도 없을 때예요. 근데 하여튼 그 실험용 원자로라도 그런 위험한 핵실험 같은 거 중지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2개 지어주겠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20억 불이거든요. 2개면 40억 불 아닙니까? 4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6조죠. 30년 전에 핵무기도 없었는데 그거 포기하면 우리가 6조를 주기로 했어요. 미국은 안 내고 우리하고 일본이 내기로 했어요, 그 돈은. 그런데 지금 30년 후에 그때 6조면 지금 60조는 될 겁니다. 지금 북한이 오케이, 우리 포기할 테니까 돈으로 쳐서 내놔라. 이러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적어도 60조는 줘야 되겠죠? 저는 북한이 포기를 할 기회는 그렇게 비싸게 팔아서 그걸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는. 우리가 한일 수교를 해서 일본의 큰 돈의 보상금을 받고 그걸 경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북한도 진짜로 길게 보고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이 있다면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그나마 말 들어주는 사람 들어왔을 때 일본 말로 하면 쇼 붙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지 못할지 또 그건 김정은만의 결정이 아니고 북한 군부의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부정적 시나리오는 속된 표현을 하면 계속 개기는 거예요. 우리는 핵국가인데 무슨 소리야. 핵국가 인정해라. 핵국가 인정해라.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표를 보여드렸죠. 그렇게 핵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2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전쟁을 하든 못하든 그냥 보유 자체가 의의인데 그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제재를 당하면 먹고는 살겠지만, 유엔은 먹고 살지 못하게 하는 제재는 없습니다. 먹고는 살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30년 전에는 자기네하고 똑같이 살던 중국 주민들이 이제는 자가용 몰고 다니고 핸드폰 하나씩 들고 다니고 전 세계 여행 다닌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어느 시점이 가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계속 가지고 김정은이 나갈 거냐. 김정은이 러시아, 중국 가기 전에 왜 인민들 모아놓고 우크라이나 가서 죽은 전사자들의 가족들 모아놓고 막 눈물 보이고 자기가 정말 죄를 지었다고 하고 그런 거 보셨죠? 김정은이 왜 그러겠습니까? 김정은도 사람들이 폭발하면 무섭다는 걸 알거든요. 폭발이라는 거는
서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어에 The last straw on camel's back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낙타의 등에 올려놓은 마지막 지푸라기.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낙타의 등에다가 지푸라기를 한 개씩 올려요. 그러면 지푸라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지푸라기가 상당히 높이 쌓였는데 낙타가 버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하나 더 올렸는데 낙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 순간은 반드시 오죠. 반드시 안 온다면 낙타는 무제한으로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낙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로를 하나씩 올릴 때 마지막 스트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압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마찬가지로 저는 라스트 스트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안정시킬 때는. 그래서 보통 분들은 부정적 시나리오에 더 많이 베팅하는데 저는 긍정적 시나리오에 베팅합니다. 끝으로 제가 유엔의 역할은, 유엔은 남북 통일을 위한 역할은 없다. 제가 한번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도와주고 북한의 비핵화를 도와주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아까 제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도적 지원도 우리가 인도적 지원 해야지 안 해야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거는 유니세프나 WFP 같은 유엔 기구가 아무리 어려운 때도 북한을 나오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UNDP 사무총장 대행을 만났거든요. 저를 찾아와서 세이브 더 치드런으로. 근데 UNDP도 북한에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UNDP는 인도적 기관이 아니에요. 개발 기관이지. 근데 유니세프나 WFP는 인도적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때도 북한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북한이 막 방문 못하게 하고 모니터링 못하게 하고 이러면 규모를 평소에 한 20분의 1로 줄였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거 UN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UN 아니면 어떤 기구도 NGO들은 제가 일하는 세이브 더 치드런이나 옥스팸이나 월드비전이나 다 북한에서 철수했어요. 2018년에. UN은 버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유엔의 역할이고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 과거에 반기문 총장을 포함해서 여태까지 9명의 총장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북한 갔어요. 발트하임이나 부트로스 갈리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않았지만 또 중재 역할들을 했고 그래서 유엔이 통일을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도와줄 수 있다. 통일이 된다면 두 나라가 한 나라로 합쳐지는 사례들은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유엔사는 통일이 되면 당연히 해체될 것이고 제가 볼 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가 해체될 겁니다. 근데 종전선언은 아니에요. 종전선언은 그건 협정이 아니고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된다고 유엔사가 해체된 건 아니지만 만약 평화협정이 된다면 해체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 더 경제협력도 할 수 있고 남북한이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 논의도 할 수 있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